저는 그의 여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62년 강원도 산골 마을은 아직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총탄 자국이 남은 돌담이 있었고 논밭 사이로 녹슨 철무가 간혹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런 상처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이 푸르고 또 푸르렀습니다. 저는 20살이었고 세상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던 때였습니다. 저의 집은 마을 끝자락 작은 개울가에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제가 15살 되던 해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듬해 새어머니를 데려오셨습니다. 계모는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분이었지만 눈빛은 늘 차가웠습니다. 저를 볼 때면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눈초리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에 지쳐 집안일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셨고 저는 자연스레 계모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마을 우체국 앞을 지나다가 정우를 처음 보았습니다. 정우는 우체국 앞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나무 토막을 깎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그의 어깨 위로 떨어지고 있었고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나무를 다루는 솜씨는 섬세했습니다. 작은 칼이 나무 위를 스치는 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참을 서서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산골 계곡물처럼 차갑고도 투명한 눈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끝만 바라보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정우는 손에 들린 나무 토막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형태였지만 작은 새의 윤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날개를 접고 앉아 있는 새였습니다. 새요. 참새. 저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무결이 부드럽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새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쁘네요. 그래요? 정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인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우체국 앞을 지날 때마다 느티나무 그늘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거의 매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나무를 깎고, 어떤 날은 책을 읽고, 어떤 날은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저는 빨래를 이고 개울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정우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매일 절 보고 지나가시더군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 위에는 완성된 나무새가 놓여 있었습니다. 깃털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새겨진 작은 참새였습니다. 가져가세요. 첫 번째로 완성한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새를 받았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가볍고도 따뜻했습니다. 나무인데도 왜 따뜻하게 느껴졌을까요? 아마 정우의 손길이 남아 있어서였을 겁니다. 왜 저한테요?
글쎄요. 그냥. 정우는 그렇게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어깨, 고든 등, 느릿느릿한 걸음. 그 모습이 눈에 아로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나무새를 베개 밑에 넣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파란 하늘 높이 날아가더니 돌아와 제 어깨에 앉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와 정우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우연인 척했지만 사실은 서로를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일부러 우체국 앞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고 정우는 개울가 근처에서 나무를 깎았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물었습니다. 뒷산 느티나무 아세요?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뒷산 꼭대기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거기 갈 건데 같이 갈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계모가 알면 난리가 날 터였습니다. 그러나 정우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갈게요. 이튿날 오후 저는 계모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정우와 함께 걷는 길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앞서 걸으며 가끔 손을 내밀어 저를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느티나무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정말 컸습니다. 세 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두꺼운 줄기, 하늘을 덮을 듯이 펼쳐진 가지들, 잎사귀 사이로 햇살이 금가루처럼 흩어져 내렸습니다. 저와 정우는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작은 초가집들, 굽이치는 개울, 논밭 사이로 난 흙길. 모든 것이 작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멀리 가고 싶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고 싶죠. 서울도 가보고 싶고, 바다도 보고 싶고, 정우의 눈이 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갈망과 아득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우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좋아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정우는 매일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산을 오르고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둑해지면 내려왔습니다. 정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 목공 기술을 배워 돈을 벌어야 했다는 것, 언젠가는 자신만의 목공소를 열고 싶다는 것. 저는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친어머니가 그리웠다는 것, 계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가끔 집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것. 정우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나 군대 가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 정우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3년이에요. 3년 후에 돌아올게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하고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그 약속이 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정우가 떠나기 전날 저희는 마지막으로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정우는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자 나무새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제가 처음 받은 것과 같은 참새였고, 다른 한 마리는 더 작고 섬세하게 깎은 것이었습니다. 큰 건 나고 작은 건 당신이에요. 둘이 항상 같이 있을 거예요. 저는 새들을 꺼내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정말로 한 쌍 같았습니다. 나란히 앉은 두 마리 새. 제대하면 당신한테 돌아올게요. 그때 같이 살아요. 약속해요. 정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제 새끼손가락을 그의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약속? 그게 저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우는 떠났습니다. 저는 마을 어기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정우는 트럭 짐칸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는 글을 잘 썼습니다. 분명 편지를 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우체국에 갔습니다. 우체국 아저씨는 저를 보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 없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2달, 석 달, 반년이 지났습니다. 편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계모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새 뭐하러 맨날 우체국에 가느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우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저를 잊은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좋아한 게 아니었을까요? 밤마다 저는 나무새를 꺼내 보았습니다. 2마리 새는 여전히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계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 선 보러 간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읍내 포목점 김씨 아들이다. 집안도 괜찮고 사람도 반듯하다더라. 저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계모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기다려봤자 안 와. 3년이 다 되어가는데 편지 한 장이 없잖아. 그 사람 마음 식은 거야. 저는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정우는 꼭 돌아올 거예요. 계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신 차려. 내 아버지 빚도 있고 이 집안 살림도 꾸려야 해. 내가 좋은데 시집가야 다 해결돼. 저는 그날 밤 느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별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나무를 안고 울었습니다. 정우야, 어디 있어? 왜 연락이 없어?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선을 보았습니다. 읍내 포목점 아들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여전히 정우가 살고 있었으니까요. 혼례를 올리던 날, 저는 나무새를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품에 안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정우를 간직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담담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때리거나 구박하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성깔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며느리에게 모진 소리를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밥을 굶거나 추위에 떨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저는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정우 생각이 났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았던 그 순간,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던 그 밤, 트럭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던 그 새벽,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저는 그 기억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우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친밀해지려 하면 막히고 가까워지려 하면 멀어지는 그런 거리감. 저는 그것이 제 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마음이 여기 있지 않았으니까요.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기뻐했고 시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안고 있으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정우의 아이였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싫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듬해 딸이 태어났고 3년 후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성실했고 딸은 저를 닮아 조용했습니다. 막내는 둘 사이에서 재롱을 피우며 집안을 밝게 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저는 그 세월을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며 보냈습니다. 남편의 포목점은 점점 커졌고 저희 집도 초가집에서 슬레이트 지붕집으로 다시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에는 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저녁밥을 짓다가 아이들 잠든 밤 홀로 마루에 앉아 있다가 이유 없이 정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나무새를 꺼내 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새는 점점 닳았습니다. 광택이 사라지고 작은 흠집들이 생기고 색이 바랬습니다. 그러나 형태는 여전했습니다. 나란히 앉은 두 마리 새. 저는 그 새들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정우야, 잘 살고 있어? 대답은 물론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980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남편은 포목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고 새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에게 온전한 마음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미안했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미안해요. 관 앞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한테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했습니다. 큰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했고, 딸은 매일 저녁 저를 찾아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는 아직 중학생이었지만 제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걱정 말고 내 할 일 해.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981년 여름 저는 오래간만에 고향 마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였던 순이가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순이는 고향 마을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마을이 많이 변했어.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어. 우체국도 곧 문 닫는다더라. 시대가 변해서 그렇대.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마을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푸른 논밭, 맑은 개울, 느티나무 그늘, 우체국 앞 흙바닥, 그리고 나무를 깎던 청년.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982년 봄, 저는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말렸습니다. 큰아들은 제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했고, 딸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 가야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혼자 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5시간을 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산이 높아지고 들이 넓어지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을은 정말로 변해 있었습니다. 초가집들은 대부분 빈집이 되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풀이 무성했고 개울은 예전보다 물이 줄어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마을 같았습니다. 저는 느릿느릿 걸으며 기억 속의 장소들을 찾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터는 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모와 아버지는 진작에 돌아가셨고 집은 헐렸다고 들었습니다. 정운의 목공소 자리도 찾아봤지만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우체국은 아직 건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입구에 폐업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표지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누구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허리가 굽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전 우체국에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혹시 박 아저씨? 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았습니다. 누구시오? 저예요. 김씨네 집 막내딸이요. 옛날에 여기 우체국에 자주 왔었어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기억나. 맨날 편지 왔냐고 물어보던. 그래, 기억나.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그때 그 편지요. 정말 편지가 한 통도 안 왔던 거예요?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노인은 말을 끊고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볼 거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퀴퀴한 냄새가 밀려나왔습니다. 우체국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선반에는 사용하지 않는 우표들이 빛바랜 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전 매일 이곳에 와서 편지를 기다리던 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다 보니까 노인이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상한 게 나왔어. 저는 노인을 따라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는 어둡고 좁았습니다. 노인이 손전등을 켜고 구석에 나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이거야. 상자는 낡고 먼지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상자 안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 제 이름이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정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위에 쓰인 날짜를 보았습니다. 1962년 11월. 정우가 군에 입대한 지 2달 후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정리하다가 발견한 거야. 누가 여기 숨겨놨더라고. 봉투를 보니까 전부 같은 사람이 보낸 거야. 근데 한 통도 전달이 안 됐어. 저는 편지들을 두 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이걸 숨긴 거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계모였습니다. 계모가 이 편지들을 가로채서 숨긴 것입니다. 정우가 저에게 보낸 편지를, 사랑의 증거를, 약속의 흔적을 계모가 빼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지를 한 통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우가 저를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47통이나. 저는 상자를 안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터진 눈물이었습니다. 노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관방에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1962년 10월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보고 싶어. 여기 훈련소는 춥고 힘들지만 당신 생각하면 버틸 수 있어. 빨리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고 싶어. 기다려줘.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정우의 글씨는 정성스럽고 따뜻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일상, 전우들 이야기, 고향 생각, 그리고 저에 대한 그리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번째쯤 편지부터는 걱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답장이 없어? 내 편지 받고 있는 거 맞지?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30번째 편지. 걱정돼. 편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당신이 답장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제발 한 줄이라도 써줘. 40번째 편지. 우체국에 확인했더니 내 편지는 분명히 발송됐대. 그러면 왜 답이 없어? 혹시 당신이 싫어진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긴 거야? 마지막 편지는 1964년 여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제대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3년 동안 답장이 없었어. 이제 포기해야 하나 봐. 당신이 날 잊었든 다른 사람을 만났든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그냥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어. 나는 제대하면 고향 안 돌아갈 거야. 거기 가면 당신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다른 데 가서 살 거야. 잘 살아. 사랑했어.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정우는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간절하게. 그러나 답장이 오지 않아서 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20년 전 저희는 이렇게 어긋났습니다. 한 통의 편지도 전달되지 못해서 한마디 말도 나눌 수 없어서 계모의 손에 저희의 사랑이 꺾였습니다. 저는 계모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제 인생을 망쳤냐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계모도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따질 수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야, 미안해. 나도 기다렸어. 나도 편지 왔으면 좋겠다고 매일 빌었어. 근데 이렇게 됐어.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상자에 다시 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정우를 찾아야 했습니다. 20년만이라도 늦었더라도 정우를 만나서 말해야 했습니다. 저도 기다렸다고, 저도 잊지 않았다고, 편지가 전달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야 이 가슴의 구멍이 조금이라도 메워질 것 같았습니다. 정우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단서를 얻으려 했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우네 집은 벌써 헐렸고 정우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마을에 남은 노인들 중 정우를 기억하는 분은 있었지만 제대 후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고향에 안 돌아왔어. 어디 서울 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막막했습니다. 서울은 넓었습니다. 단서도 없이 어떻게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정우가 어디에 정착하겠다는 이야기를 쓴 게 없나 살폈습니다. 32번째 편지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여기 같은 부대에 인천에서 온 친구가 있어. 이름은 용식이야. 제대하면 인천 가서 그 친구 아버지가 하는 목공소에서 일해볼까 생각 중이야. 목수일이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천,
목공소. 저는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역에 내려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목공소가 아직 있을지, 용식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목공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곳곳의 목공소를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용식이라는 분 아세요? 20년 전쯤 군대에서 제대한 분인데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식이라는 이름은 흔했고 20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열흘을 돌아다녔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기력이 빠지고 희망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아이들은 전화로 걱정했습니다. 엄마, 그만하고 돌아와. 너무 무리하면 몸 상해. 큰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볼게. 10하루째 되는 날, 저는 인천 외곽의 작은 목공소를 찾았습니다. 허름한 건물에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흥목공소. 안으로 들어가니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정우에게서 나던 냄새.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작업대 앞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대패질을 하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뭘 찾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용식이라는 분 아세요? 아버지가 목공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용식이요? 나한테 왜 묻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본인이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용식인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정우 씨 친구분을 찾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같이 군대 갔던 정우 씨요. 기억하세요? 용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형? 네. 저는 정우 씨가 고향에 두고 간 사람이에요. 용식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요.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네. 작업장 뒤편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용식이 차를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습니다. 정우 형 얘기는. 용식이 말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대하고 여기 왔어요. 형이. 우리 아버지 밑에서 같이 일했죠. 목수 실력이 정말 좋았어요. 손재주가 천재적이었달까? 가구를 만들든 뭘 깎든 다 예술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우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나무를 깎던 그 손. 근데 형은 항상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웃을 때도 눈은 안 웃었달까? 뭔가 마음에 묻어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술 마시면 가끔 중얼거렸거든요. 뭐라고요? 이름이요. 여자 이름. 자기가 고향에 두고 온 사람이라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기다려주지 않았다고. 자기가 먼저 버림받았다고.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우도 저처럼 아파했구나. 저를 원망했구나. 아니, 저보다 더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으니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요? 용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은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강화도요. 강화도? 네. 거기서 살아요. 근데 용식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동정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래전에 사고가 났어요. 목공소에서 일하다가요. 기계에 손이 끼었어요. 그 뒤로 많이 달라졌어요. 용식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우는 사고 이후 목수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손이 다친 것도 있었지만 마음이 더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손재주를 잃고 정우는 사람들을 피해 강화도 시골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가끔 찾아가요. 형이 걱정돼서. 근데 말을 잘 안 해요. 혼자 살면서 농사 짓고 그래요. 눈빛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 혼자서 아프게 쓸쓸하게.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볼게요. 용식이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찾아가시면 형한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형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다음날 새벽 저는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강화도 안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농촌 마을을 지나 포장되지 않은 흙길을 따라 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우가 산다는 집은 작은 오두막 같았습니다. 담장도 없고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정우를 만나는 겁니다. 누구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집 뒤편에서 남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한쪽 손은 소매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그 눈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깊고 맑은 계곡물 같은 눈. 정우야. 저는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떨리고 갈라지고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우가 멈췄습니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누구요? 저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정우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얼굴. 그러나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야. 나. 저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20살 때 정우가 불렀던 이름을. 정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너야? 응, 나야.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우야. 내가 이제야 왔어.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20년의 세월이 저희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한참 후에야 정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가구라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탁자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 정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우가 보낸 편지 47통이 담긴 상자. 이거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야. 전부 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한 통도 못 받았어. 20년 동안 몰랐어. 며칠 전에 고향 우체국에서 찾았어. 정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글씨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왜 거기 있어? 저는 다 말해 주었습니다. 계모가 편지를 가로챘다는 것, 우체국 창고에 숨겨놓았다는 것, 저도 20년 동안 편지가 안 와서 정우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다는 것, 나도 기다렸어. 매일 우체국 갔어. 편지 왔냐고, 정우한테서 편지 왔냐고. 그런데 없었어. 3년 내내 없었어. 저는 울먹였습니다. 나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내가 날 잊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갔어. 기다릴 수가 없었어. 계모가 시키는 대로 했어. 정우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그때 직접 찾아갔어야 했는데, 겁쟁이라서 못했어.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나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찾아갈 걸 그랬어. 답장이 없으면 직접 가봤어야 했는데, 그냥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내가 다른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고향 안 돌아갔어.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의 오해가, 그리움이, 후회가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정우는 제대 후 인천에서 목수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저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손 다치고 나서 다 포기했어. 목수 일도 못하고 살 이유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정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남편 일찍 보내고 홀로 아이들 키웠다는 것. 그래도 가슴 한쪽에는 늘 정우가 있었다는 것. 나무새 아직 있어. 저는 가방에서 나무새를 꺼냈습니다. 세월에 닳고 바랜 작은 새. 정우가 그것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이걸 가지고 있었어? 응. 한 번도 버린 적 없어.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새를 받아들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바보 같아. 정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바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바보야.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희는 20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20살의 그 여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고 앉아있던 그때로 저는 강화도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우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을 잃어버린 후에야 겨우 찾은 사람인데 또 떠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정우도 저를 붙잡지는 않았지만 눈빛이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큰아들이 놀랐습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엄마 혼자 거기서 뭐해요? 찾던 사람 찾았어.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몸 조심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요. 저는 정우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허름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정우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첫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저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을 해도 어딘가 서툴렀고 침묵이 자주 흘렀습니다. 정우는 예전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 일하고 점심 먹고 다시 일하고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단조로운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활에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정우가 밭에 나가 있는 동안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구석, 너덜너덜해진 이불, 금간 그릇들. 저는 하나씩 손을 보았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고칠 수 있는 건 고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깨끗해지고 정돈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도 눈치를 챘는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생시키네. 무슨 고생? 이게 즐거워서 하는 건데.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정우 곁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조금씩 정우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대답만 하던 것이 점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동네 온 지 얼마나 됐어? 10년 넘었어. 사고 나고 얼마 안 돼서 왔어. 왜 여기로 왔어? 정우가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해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가고 싶었어. 저는 정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매 안에 숨겨진 손. 정우는 그 손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보고 싶어? 뭘? 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소매를 걷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가락 2개가 없었습니다. 검지와 중지, 나머지 손가락도 휘어지고 굳어 있었습니다. 흉터가 손등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목공 기계에 끼었어. 정신없이 일하다가. 정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담담함 뒤에 숨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나무도 못 깎고 뭘 만들지도 못해. 그때 다 끝났어. 내 인생. 저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고 불완전한 손. 그러나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손 없어도 괜찮아. 내가 살아있으면 됐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아도 괜찮아. 나도 바보니까. 그날 밤 저희는 오래도록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조금씩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을 먹고 정우가 밭에 나가면 저는 집안일을 하고 점심때 맞춰 밭으로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저녁에는 같이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정우의 밭은 작았지만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감자, 고구마, 배추, 무. 한 손으로 농사를 짓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우는 묵묵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도와줄까? 됐어. 내가 할 일 아니야. 정우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저는 슬쩍 옆에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풀을 뽑고 물을 주고 수확을 돕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농사 처음인데 잘하네. 정우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 젊었을 때와 달라졌지만 그 웃음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배우면 되지, 뭘. 저도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그 편지들 다 읽었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었어. 어떤 기분이야? 정우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해. 내가 쓴 건데 남의 글 같아. 그때 나랑 지금 내가 같은 사람인 것 같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그때 나랑 지금 내가 다른 사람 같아. 근데 이상하게도 정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보면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20살 그 여름으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내 얼굴 보면 그때 느티나무 아래 생각나.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늙고 지치고 상처 입은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거기 누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큰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행복하면 돼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고마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내려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마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우가 옆에 있고 저녁에 잠들면 정우가 옆에 있는 생활. 20년 동안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우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함께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지 않아?
괜찮아. 원래 그래.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가 피를 토했습니다. 저는 기겁해서 정우를 부축했습니다. 정우야, 괜찮아? 정우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 가끔 그래.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우를 억지로 데리고 읍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폐암, 말기,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작 오셨어야 했어요. 이미 많이 퍼졌습니다. 정우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저만 울었습니다. 왜 진작 안 왔어? 왜? 알았어. 진작부터 정우가 말했습니다. 알고도 안 왔어? 어차피 똑같아. 치료해도 안 나아. 그냥 편하게 가고 싶었어. 저는 정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정우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불완전한 손으로 서툴게 그러나 따뜻하게 미안해. 정우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게 돼서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그날 밤 저희는 서로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길어야 석 달.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를 설득해서 치료를 받게 하려 했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 가보자고, 좋은 약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있을래. 왜?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어. 안 나아. 알아. 내 몸은 내가 알아. 정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도 여기 있을 거야. 끝까지.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저희는 마지막 계절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밭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저는 그런 정우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내려왔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딸, 막내 아들까지 모두. 좁은 집에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엄마 힘들면 교대로 돌볼게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해야 해. 아이들은 저와 정우 사이의 이야기를 어렴풋이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묻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저를 도와 정우를 돌봤습니다.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집 안정리하고 딸은 정우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막내는 밭에 나가 풀을 뽑았습니다. 정우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소중한 분이니까요. 저희한테도 가족이에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나뭇잎이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정우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정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어. 뭔데? 느티나무. 정우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마을 느티나무. 거기 가고 싶어?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고향 마을 뒷산의 느티나무.
저희가 처음 손을 잡았던 곳, 약속을 했던 곳, 물이야. 지금 내 몸 알아. 그래도 가고 싶어. 마지막으로 저는 고민했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우의 눈빛을 보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가자. 큰아들이 반대했습니다. 며느리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원해. 마지막 소원이야. 아이들은 결국 저를 도왔습니다. 큰아들이 차를 몰았고 며느리가 정우를 부축했습니다. 딸과 막내가 짐을 들었습니다. 고향 마을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우는 차 안에서 계속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정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예전보다 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빈집들이 무너지고 길에는 풀이 무성했습니다.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들이 정우를 업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지만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정우를 업고 올랐습니다. 느티나무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20년 전보다 더 크고 더 굵고 더 우람해져 있었습니다. 가지가 하늘을 덮고 잎사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금빛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정우를 나무 아래에 내려앉혔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왔어. 정우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응, 왔어. 저도 웃었습니다. 정우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새 2마리.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새들이었습니다. 언제 가져왔는지 몰랐습니다. 여기다 두자. 정우가 나무 새들을 느티나무 뿌리 옆에 놓았습니다. 여기 우리 시작한 데잖아. 여기서 끝내자.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이야. 그래. 다시 시작이야. 정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맑은 눈.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눈. 고마워. 찾아와줘서.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정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20년 전 그 밤에 했던 것처럼. 약속? 정우가 말했습니다. 뭘 약속해? 다음 생에도 만나자. 그때는 놓치지 말자.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약속? 그날 밤 정우는 제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저희가 처음 사랑을 시작한 그 자리에서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저는 정우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별이 하늘 가득 쏟아졌습니다. 정우가 갔습니다. 저의 첫사랑이, 평생의 그리움이 마침내 찾은 사람이 갔습니다. 장례는 고향 마을에서 치렀습니다. 정우의 유해는 느티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정우가 원한 자리였습니다. 여기 있을게. 저는 무덤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나도 가면 여기같이 묻혀줘.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이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정우가 없는 세상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라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서 손을 잡고 이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20년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계절만큼은 되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삶이 그런 거니까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아쉬움이 남고 그래도 계속 가야 하는 것. 저는 정우가 남긴 편지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47통의 편지. 20년 동안 전달되지 못한 사랑. 저는 이 편지들을 평생 간직할 겁니다. 정우가 저를 사랑했다는 증거로, 저희가 서로를 잊지 않았다는 증표로. 집에 도착했을 때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우가 그랬듯이 저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딸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막내가 시시콜콜 이야기를 해서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가족,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정우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우의 편지를 한 통 꺼내 읽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보고 싶어. 여기 훈련소는 춥고 힘들지만 당신 생각하면 버틸 수 있어. 빨리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고 싶어. 기다려줘.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다렸어. 20년 기다렸어. 이제 내가 기다려. 내가 갈 때까지.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던 달.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우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느티나무 아래에서, 나무 새들 옆에서. 잘 자, 정우야. 저는 속삭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82살입니다. 머리카락이 온통 휘어지고 허리가 굽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향 마을에 왔습니다. 큰아들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정우의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더 커졌습니다. 가지가 하늘을 덮고 그늘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무덤 옆에는 나무새 2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월에 닳고 빛바랬지만 여전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정우야. 저는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왔어. 보고 싶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정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우가 보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쓴 편지였습니다. 20년 전 정우에게 보내려고 썼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 사실 저도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서 보내지 못했을 뿐. 이거 읽어줘야지.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정우야, 보고 싶어. 왜 편지가 안 와? 무슨 일 있어? 나 여기서 매일 기다리고 있어. 우체국 가서 편지 왔냐고 물어보면 아저씨가 없다고 해. 왜 없을까? 혹시 내가 싫어진 거야? 아니면 다친 거야? 제발 편지해줘. 한 줄이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알면 돼.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저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거 보내려고 했어. 근데 답장이 없으니까 내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못 보냈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서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전에 늦었지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와 함께 보던 노을, 느티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고 보던 노을. 정우야, 곧 갈게. 저는 속삭였습니다. 거기서 기다려. 이번에는 내가 찾아갈게.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금빛에서 주황빛으로, 주황빛에서 자줏빛으로. 저는 그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편지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만남을 기다리고, 헤어짐을 기다리고,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것은 때로 기쁨이고, 때로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랑은 깊어지고 그리움은 단단해지니까요. 저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정우를 찾았습니다.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마지막 계절은 저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또 기다립니다. 정우에게 갈 날을, 느티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날 날을. 두렵지 않습니다. 정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큰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혜진해요. 내려가야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또 올게, 정우야. 산을 내려오며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느티나무가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은빛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약속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은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져 있다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지켜진 약속, 그리고 저희의 새로운 약속, 다음 생에도 만나자는 약속, 그것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약속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날을.